자, 이제 학교론 보겠습니다. 1번 첫 번째 문제, 소유권 등에 관한 설명. 자, 틀린 것은 해서 일단 논지 쟁점 세 가지가 있죠.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 그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요거 이제 거의 매년 한 문제 구성이 될 전체를 묶어서 해서 출제하는 기술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는 거죠.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을 따져보는 게 비교하는 게 하나의 포인트. 그 다음에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에 있어서는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 종속된 정착물과 독립된 정착물을 비교하는 게 하나의 출제 포인트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페이지를 체크해보면 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 부동산의 개념 중에서 자 그런 게 있죠. 그래서 기술적 개념의 부동산에서 연공위안이라고 해서 자연, 공간, 위치, 환경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이렇게 하죠.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라고 되어 있고요. 법제도적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의 정착물 가운데서 토지와 독립된 것과 종속된 정착물 두 개 비교하는 거고요. 뭐 답은 지금 이제 5번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3번하고 5번 싸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토지로 독립된 정착물에서 우리가 민법상 부동산의 개념이라고 해서 토지와 그 정착물로 정의를 하게 될 테고, 이때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있죠. 자 건물이라는 게 있을 테고, 또 수목, 그다음에 농작물 이런 것들이 소위 부동산의 한 범주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할 때 부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달라붙어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가서 보게 되면 세차장, 구조물 이런 것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국어, 돌담 이런 것들이 개론 쪽에서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된 임목이라든가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토지와 독립된 정착물에 해당이 된다 해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토지의 이제 개념이라는 거, 토지 관련 용어에 관련된 사항,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해서 자 일단은 자 관점 몇 개 가야 되죠. 다시 한번 체크하면서 가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논의할 주제가 4페이지에 나지와 건부지라는 개념이 있게 될 테고요. 건부지 관련해서는 건부 감가라고 하는 게 논의의 포인트. 건물이 있는 토지는 낮게 평가가 이루어진다. 그 다음 두 번째, 관점에 따른 부동산 토지의 분류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거, 등기 등록이다니 획지,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 그리고 하나가 소지, 작년 시험 문제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택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로 구분할 수 있고, 건축 이미 돼 있거나 건축할 수 있는 토지, 맹지, 도로와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서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지라고 하는 거 바닥 토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논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빈포 세트로 가야 되죠. 그래서 법지, 경사지 등을 의미하게 된다. 사소유권 인정되지만 쓸모가 없는 토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빈지, 해변가의 토지, 포락지, 바로 물 밑에 잠겨 있는 토지 이렇게 하고, 후전, 이전, 뭐 이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자 택지, 자 주거, 상업, 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을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옳은 표현. 두 번째, 획지라고 하는 거, 키워드, 가격 수준이 동일한 토지에서 이게 29회 때가 나와서 지문이죠. 틀리게 구성이 됐고, 공지라고 하고 지력 회복을 위해서 정상적으로 취기하는 토지라고 해서 자 우리 공지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공법에서 공개 공지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규제 때문에 건물을 지을 수 없는 토지를 가리켜서 공지라고 부르게 될 테고, 우리가 공법 공부하실 때 건축법에서 상준 일주 이런 식으로 논의합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그다음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일반 주거지역 등에 대해서 긴 의자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개공지 설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공개공지 설치할 때 대지 면적이 10% 이하가 될 테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공개공지라는 개념과 관련한 부분을 정리해 봤고요. 이 공개공지라고 한 것과 본 것처럼 자 해서 세 번째 틀린 표현, 네 번째 후전 이진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키워드 전환이라고 해서 옳은 표현. 자 빈지라고 하는 거 법빈포 이렇게 갔었죠. 그래서 도로면에서 경사면 하차하다 바닷가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경사면의 토지, 그다음에 바닷가의 토지 빈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포락지라고 하는 것은 바다 밑에 잠겨 있는 토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빈지 해변가의 토지에서 이것도 틀리게 구성이 됐고 옳은 것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지만 최근에 한번 구성이 됐고 나머지는 매번 내왔던 주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주택의 유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해서 그냥 답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거에서 나머지가 왜 틀렸냐면 3번이 맞기 때문에 해서 다중주택 우리가 이제 단독주택 여러분 자료 보시게 되면 5페이지에 주택법상의 주택이라고 해서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택법상의 주택과 동일한 의미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이라는 용도군의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나올 테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갑니다. 물론 건축법에서는 논의 같이 묶어서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숙사하고요. 그 다음에 단독주택 중에 공관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 주택법에서는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관이라든가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종류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본 정의 다중주택 3층 이하에 330 이하가 될 테고 다가구주택 3층 이하에 660 이하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 아파트 했을 때 아파트 5개층 이상의 주거용도 연립과 다세대 공통점은 4개층 이하가 될 테고 660 이하가 되면 다세대 660을 초과하면 연립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답은요 3번으로 일단 구성을 해놓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준주택 얘기 요건 이제 학개론 얘기랑 같이 자 공법 얘기랑 같이 묶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공법에서 주택법상 주택 분류 등에 관한 주제 가서 한번 또 요게 나름대로 공법에서 중요 이슈가 되니까 확인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 자료 201페이지 가서 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1페이지 가서 보게 되면 공법에서 다루는 얘기예요. 자, 주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201페이지 부속 토지까지 묶어서 다 주택의 일종으로 보게 된다. 오늘 이제 논의할 주제 중에 하나가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한 부분에서 체계가 안 맞는 거 다시 한번 지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법상 주택이라는 것은 소유자 수에 따라서 단독과 공동으로 대별해 볼 수 있겠고요. 단독주택에는 협의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은 빠지게 된다.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들어가는데 기숙사 빠지게 된다라고 할 것. 기왕 얘기 나온 김에 나중에 금융론이랑 주요 쟁점이 되는 것이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의 개정, 주택개정의 활용용처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이런 용어들이 나오게 될 테고 그때는 이제 국민주택 규모 초과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쳤던 바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도 장난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국민주택의 정의라고 하는 거 전부는 아닌데요. 공적인 주체에서 토지공사, 지방공사 플러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바로 국민주택. 국가지자체 재정이라든가 주택도시기금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재원을 지원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가리켜서 국민주택이라고 정의한다. 그래서 같이 이제 파생되는 주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도시지역도 아니고 수도권도 아닌 읍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자, 뭔 얘기하려고 여기로 왔냐면 2페이지 가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과 준주택 개념을 한꺼번에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다 외울 거 아니고요. 너무 양이 방대한데 바로 300세대 미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 그래서 우리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이라고 하는 것 300세대 이상이 돼야지 정상적으로 각종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단지가 되게 된다.
된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등 각종 시설 등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도 되는 것을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이게 일반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어야 되는데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고요. 준주택이라고 하는 거,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 등을 가리켜서 바로 준주택, 종류는 기다노라고 해서 자 기다노까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관련한 쟁점 보셨고요.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23회 때인가 마지막 나왔던 주제가 될 테고요. 바로 유량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저량이라는 개념에서 유량이라는 개념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하는 변수를 유량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를 저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23회 때인가 구성이 되어 거의 나오지 않았었고요. 유량 관련해서 우리가 외웠던 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주택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수, 지, 공 해서 수입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가계소득이라든가 숙련업소득이라든가 노동자 임금이라든가 뭐 이렇게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고, 지출이라고 하는 거, 연간 이자 비용 이런 게 과거에 구성이 됐고,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유량 경제 변수에서 임대료 수입이라든가 근로자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량 개념이고, 그 외에 주택의 신규 공급량이라고 하는 것도 유량 개념이 된다.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주택의 재고량이라고 하는 것은 저량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저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빈 공가의 개수가 얼마냐 이런 것을 가리켜서 저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해서 한 해 동안 신규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량 이런 것은 유량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 외 가계 자산이라든가 인구 규모는 당연히 저량 개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거의 나오지 않았던 주제, 최근에 나오지 않았던 주제가 유량과 저량을 따져묻는 문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테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합니다. 자, 이제 항상 뭐 기본적인 구조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또 개념 잡아야 되죠. 그래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 이게 수요량의 변화가 될 수도 있고 수요의 변화가 될 수도 있다. 해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기준점을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면 수요량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가격 외 기준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수요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뒤에 보겠지만 수요 곡선이 우쪽,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을 수요의 감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요, 자 수요 곡선 우상향으로 해서 틀리게 구성했죠. 그래서 수요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좌하향으로. 자 다시 가볼까요?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게 오른쪽으로 가면 어떻다? 수요 증가, 왼쪽으로 가면 어떻다? 감소.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고 있고요. 2번 아파트 가격이 하락이 예상이 되면은 수요량의 변화, 요걸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게 되면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될 테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 예상 또는 상승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변화라는 개념에서 2번 자체가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의 수요 곡선은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해서, 자 지금 단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단독의 자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은 이것에 대한 수요량이라는 것은 비싸니까 감소하게 될 테고 옮겨가겠죠.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해서 아주 기본적인 명제, 제일 많이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가 이해될 테고, 자 금리가 하락하면 자 수요 증가 요인이 되게 될 테고요. 수요 곡선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된다. 아파트 보유세가 인상되게 되면 수요 감소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제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은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고,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이나 또는 아파트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화의 가격 자체가 현재 변화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의 변화에서 답은 2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자, 부동산 수요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다시 기본적으로 그림 가야 되죠. 그래서 가격 외 요인에 따라서 구입하고자 최대 수량의 변화를 가리켜서 수요의 변화. 자, 요즘에 조금 출제 빈도가 떨어지는데, 자,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수요의 증가,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수요의 감소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요의 감소 또는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고르시해서 소득 증가면 이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세가 인상되면 이건 수요의 감소 요인, 대출금리가 인상돼도 수요의 감소 요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기대라고 하는 것은 수요의 증가 요인, 인구의 증가도 수요의 증가 요인. 그래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야? 니은 디귿인가요? 해서 자, 지금 잘못되어 있나?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모두 고르셔서 소득 증가, 그 다음에 가격 상승 기대, 인구 증가에서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래세 인상하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상승해서 니은 디귿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거 편집 잘못했네요. 그래서 이게 수요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서 편집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 하여튼 그래 2번을 지울래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요거 편집이 잘못되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 할 때는 뒤에서 또 비슷한 문제 보시겠지만은 공급의 증가 감소 요인과도 같이 비교해서 기억을 해 주실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문제가 좀 무난하고 여기다 갑자기 공급의 증가나 감소를 깔아주게 되면 좀 골치 아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정도까지.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이제 이번 계속 다뤄지는 얘기죠.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서 이 문제는 항상 지금 이제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 요인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나왔던 패턴이 수요의 변화 요인과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자, 여기서는 수요량의 변화 요인만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서 답이 1번 되나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뽑았던 주제에서 만약에 여기다가요, 자, 아파트 말고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 하락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은 이건 최소한 수요량의 변화 요인은 될 수가 없다. 여기서 문제 자체는 아파트라고 전제를 하고 있으니까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나 하락이라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될 테고, 굳이 이제 뭐 연립주택의 가격 상승 하락은 굳이 해석하면 수요의 변화 요인의 문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문제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서 자, 뭐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체적 관계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공급의 변화 요인과 공급량의 변화인 얘기하고요. 수요의 변화인과 수요량의 변화인 이런 거 이제 할 때마다 항상 수요량의 변화인 그리고 공급량의 변화 요인 요것만 기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해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수요 공급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은 증가한다 해서 옳은 표현, 가격의 상승 여부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습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게 될 테고,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그리게 될 겁니다. 수요가 증가한다 또는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경우의 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자, 둘 다 증가하게 되면 일단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 요건 항상 증가하는 모습, 그러나 가격은 경우에 따라 상승할 수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만약에 수요 증가 폭이 공급의 증가 폭보다 크게 되면 가격은 상승하게 될 테고, 자, 수요 증가 폭보다 공급의 증가 폭이 더 크게 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해서 그 정도고요. 2번. 자, 부동산 수요, 주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공급이 증가하게 되면 이라고 되어 있죠. 그림 이제 그려서 좀 쉽게 나오는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고요.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급 함수, 두 번째 공급 함수.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은 변화가 없고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 요건 이제 습관적으로 그려보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주택의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 점의 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해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하는 거, 점이란 말은 빠져 있는데 이건 이제 오른편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 자체의 이동은 수요의 변화가 될 테고, 수요 곡선상의 이동 또는 점의 이동, 이런 표현 다 들어가서 무방합니다. 실제 점의 이동이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고요. 오른편.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해서 요게 이제 맨날 알면서 속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서 자, 기본 틀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봐야 됩니다. 해서 자, 두 가지 경우의 수를 그려보자. 해서 하나가 가격이 있고 거래량 했을 때 지금 보니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있고요.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개로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수요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수요가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수요 함수, 두 번째 수요 함수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비탄력적일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 때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할 것. 탄력적일 때 어떻다? 탄력적일 때 가격은 변화가 없다 해서 비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크게 상승한 오른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라고 해서 작년인가 나왔던 문제 패턴이 있죠. 해서 가볼까요? 자, 지금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골치가 아픈 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수요가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쓰면 수요 곡선이 어떻다? 우상향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는 경우의 수가 있게 된다 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패턴 해서 이게 전통적으로 이제 그 4번 지문이 일반적으로 나왔던 문제 패턴이고요. 작년엔가 나왔던 문제가 갑자기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또 공급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장난을 치게 되죠. 그래서 수요 곡선, 수요의 증가라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이때는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만약에 그 정도까지 해서 지금 이제 답은 5번이 될 테고요. 똑같은 유소자, 자 다시 잘못했구나.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 그럼 이렇게 가게 되면은 역시 가격은 어떻다? 상승한다 해서 제가 지금 잘못 그렸네요. 그래서 이게 작년 문제였었고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든 비탄력적이든 수요의 증가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테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해서 답은 5번에서 하여튼 작년에 완전 탄력적을 가지고 구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일 쉬운 형태의 문제가 되게 되는 거죠. 계산도 물어보지 않고요. 자, 27회 때 마지막 나왔던 문제 같은데, 자, 지금 이제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에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해서 자,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그래서 잘못되어 있구나 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이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될 것이다. C 부동산 시장은 뭐가 된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것은 뭐가 된다? 발산형이라고 하는 것이 순환형이라는 것이 되게 될 것이고, 반대쪽은 뭐가 된다? 발산형에서 답은 5번. 숫자는 제가 바꿔치기 했던 문제고요. 27회 때 나왔던 문제. 그리고 요거 말고 지금 이제 함수로 주는 경우가 존재한다 해서 지난번에 계속해서 좀 바꿔봤는데, 함수로 존재할 때는 항상 P라는 값으로 정리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P라는 값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죠. P라는 값으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은 자, P라는 값으로 정리해주면 다시 자, 수식이 어떤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냐면, 자, QD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을 테고, P라는 값으로 또 정리를 해주게 되면, QS라고 하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이 숫자고요. 이 숫자를 비교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면 뭐가 되고 수렴형이 될 테고, 같으면 순환형.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얘가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발산형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제 문제를 던져주게 되면 이건 아주 쉬운 문제 형태가 되게 될 테고, 대부분의 문제는 아마도 난이도를 올리려면은 자 바로 P 이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일 까다로운 게 그런 경우에요. 마이너스 QD 플러스 QS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마이너스 QD 하면 절대값이 1이라는 얘기고요. 플러스 QS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또는 QS라고 나오게 되면 이때는 절대값이 1이다 라는 의미로 보게 됩니다. 요것만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하여튼 항상 P로 정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QD와 QS 앞에는 숫자를 비교해서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양의 값을 갖습니다. 이거하고 절대값하고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비교해서 내는 문제에서 하여튼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가 될 테고, 나머지 뭐 거빈비 이론이 뭐고 저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문제는 모든 게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되면 수렴형이 되게 된다. 물론 자 우리가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수렴형 23회 때 구성되고, 요즘엔 너무 쉽기 때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기 수기, 그리고 실질적인 대부분의 문제는 P 이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 5번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효율성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일단은 또 지겨운 얘기지만 시장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료 몇 페이지? 13페이지 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 현재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아니한 정보까지 모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가리켜서 강성 효율적 시장. 그래서 이 강성 효율적 시장에는 이미 모든 정보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할 것.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가격에 과거의 정보 그리고 현재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는 시장, 현재 정보까지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부를 테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부동산의 가격에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의미하게 될 테고, 과거의 정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즉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한편 자 강성 효율적 시장, 이게 이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인데 23회인가 나오고 거의 구성이 안 되고 있지만 주의하실 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요거까지가 기본적인 출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출제가 되고 있고요. 요 근래 답을 뽑지 않았던 건 딱 한 가지, 준강성 효율적 시장, 사연 긴데 끝머리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 그런 식이죠. 자, 정보를 얻기 위해서 소요된 정보 비용과 그 정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이 동일하다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때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가 있다. 그 정도고요. 자, 그래서 2번 강성 효율적 시장,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으로 정보를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는 강성 효율적 시장, 완전 경쟁 시장에 가장 근접한 시장을 의미한다라고 할 것. 그리고 이게 바로 할당 효율적 시장과 동일한 의미고요. 그 다음에 3번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데이터만 분석과 포함되어 있는 시장을 얘기하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거, 과거의 추세적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새로 공표되는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정보를 통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해서 기본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기본적 분석, 그리고 과거의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이름하여 기술적 분석이라고 부르고요. 과거 문제 중에 제일 더러웠던 게 뭐였냐면, 자, 바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 바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런 지문이 나와서 상당히 짜증났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외울 때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외워놨는데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득을 얻을 수 없다 흔들어 줬거든요. 근데 그 당연한 일인 게 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 과거의 데이터된 분석을 통해서는 어떻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도 해석을 통해서 옳은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 파트 제일 지저분했던 문제 유형이 되게 될 테고 답은 1번 뽑았나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균형 가격의 상승폭은 커진다 해서 계속 같은 얘기입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완전 탄력적인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두 가지를 갖고 가야 되죠. 자, 공급이라고 하는 거 첫 번째 공급 함수 요렇게 첫 번째 공급 함수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공급의 증가는 요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완전 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은 변화가 없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은 하락하게 될 것이다. 해서 자, 비탄력적일수록 자, 탄력성이 작을수록 어떻다?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것이지 상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개념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 주제. 자, 지대 이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서 다시 기본 또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것 또 이제 도시 공간 구조는 각 한 문제 나온다고 봐야 되겠고요. 일단 기본 틀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지 지대라고 해서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자, 기본 용어 암기하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다. 학설 이름은 차익 지대설. 그래서 위카도의 차익 지대설에 따르게 되면 자, 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자, 한계지와 경작지 간의 생산성의 차익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게 되는 것을 차액. 그 다음에 23회 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임대인에게 있어서 지대라고 하는 것은 세월 잘 만나서 그 토지가 개발자 이용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얻게 되는 불로소득 또는 이제 경제적 잉여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해보게 된다. 자, 두 번째 위치 튀내라고 해서 튀냄이네는 학자의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그래서 자, 위치 지대설이라고 하는 것은 리카도의 차익 지대설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비옥도의 차이가 지대의 발생 원인이 되겠지만 위치라고 하는 것도 다 지대의 한 발생 원인이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수송비, 도심지까지 시장까지 수송비의 절약권 이것도 다 지대의 한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자, 지대라고 하는 것은 위치하고요 비옥도 두 가지가 짬뽕이 되어 있는 것이 튀넨의 위치 지대설에서 위치 튀네 이런 식이죠. 막스의 절대 지대설이라고 하는 거. 막스의 절대 지대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 그 자체에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자, 마준일해서 마셜 준지대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그냥 키워드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세 가지가 농경지 지대가 되게 될 테고 마준일해서 마셜의 준지대론 일시적 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알론소 입찰 지대 이론 23회 때 한번 구성되고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알론소 입찰 지대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알론소 입찰 지대 이론을 따르게 되면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하는 거 이건 최대 지불 용이액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키워드에서 1번 리카도라고 하는 학자부터 가볼까요? 지대 발생 원인, 자, 토지 희소성, 비옥한 토지 희소성 등으로 설명하고 자, 이것을 토지 임대료 차이라고 하는 것을 토지 질적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해서 기억번 오른편 니은번 마셜 자, 일시적 소득 준지대라고 해서 용어 다 나와 있습니다. 해서 마셜 일시적 소득 준지대. 그래서 니은번도 오른편 되겠고요. 세 번째 마르크스라고 하는 거. 자, 절대 지대설 자체는 맞게 되는데 이 사람은 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 제도 때문에 지대가 발생한다. 디귿번 틀렸고요. 리을번 튀넨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제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해서 기역, 니은, 리을에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요 정도 해서 자, 지대론 뭐 지겹게 다뤄지는 주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정도까지
보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제 이 튀넨이라는 학자의 고립국 연구라고 하는 논문을 재활용한 거, 요걸 이제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데다 활용한 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요걸로 이제 관련한 쟁점이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도시는 하나의 핵심지로 구성된다 해서 도심지에서 거리에 따라서 소득에 따라서 어떤 주거 형태가 달라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는 개념이 되겠고,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점이지대, 천이지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 이 정도 해서 이 튀넨의 고립국 연구라는 논문은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런데 활용이 되게 된다 해서 답은 3번이었고요. 그 정도까지. 그 다음 주제 도시공간 구조론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를 야기시키는 원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은 교통의 발달이나 소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들을 수 있겠다. 1번 오른편 호이트라고 하는 거,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발달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 버제스, 이 사람이 알아야 될 건 천이 또는 점이라고 하는 것에서 도시 공간 구조라고 하는 것이 침입과 경쟁과 천이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키워드 천이 외우셔야 된다. 그래서 점이 천이 같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 점이 지대라고 하는 것은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데서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점이지대, 천이지대라는 개념에서 답은 4번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스 울만이라는 학자 다 핵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요. 주상공이죠. 다 핵심 이론의 핵심 이슈는 주거, 상업, 공업이라고 하는 거에서 주상공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주택, 그 다음에 상업, 소매, 공업과 공업 이렇게 이제 가게 되고, 이들에 따르게 되면 집적 지향성, 서로 이익이 되는 활동 간에 뭉치려고 하는 현상, 서로 손해가 되는 활동 간에 떨어지려고 하는 현상을 비양립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집적 지향성, 비양립성 때문에 도시는 여러 개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된다라고 할까 해서 답은 4번 뽑아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신탁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 대해서 작년에 나왔던 문제 짜깁기 해봤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신탁의 기본 구조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개발론에서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 19페이지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보게 될 텐데, 그 자체 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개념과 지주 공동 사업으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할 것이, 지주 공동 사업은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결합을 해서 하는 개발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수탁 방식과 또는 신탁 방식으로 대비를 볼 수 있다 해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신탁 방식이라고 하는 게 핵심 요소죠.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이걸 신탁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위탁자라는 개념이 존재하고요. 원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탁자가 수탁자라고 하는 사람에게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해주게 되면은 이 사람을 이름하여 수탁자로 부르게 될 테고, 실소유자는 갑이 되지만은 수탁자가 이 부동산을 관리, 또 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분양 또는 이제 담보, 이런 식의 네 가지 신탁으로 대비를 볼 수가 있다. 근데 관리 신탁이 됐든 분양 신탁이 됐든 처분 신탁이 됐든 또는 담보 신탁이 됐든 본질적으로 가장 핵심 요소는, 신탁의 핵심 요소는 뭐라고요? 위탁자에게서 수탁자로 등기 명의가 넘어가게 된다. 소유주 명의가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논의 핵심 이슈. 그래서 1번 위탁자, 그 다음에 수탁자, 또 경우에 따라서 위탁자 외에 수익을 얻게 되는 제3자인 수익자,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2번 부동산의 소유권 관리 점점점 등기 명의인 위탁자를 대신해서 신탁회사가 수행하는 것을 관리 신탁해서, 요걸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등기 명의인 누굽니까? 수탁자가 등기 명의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 미리 정해져 있다니까 신탁하고 위탁이고 구분할 때는 무조건 소유 명의가 누구냐, 등기 명의가 누구냐, 이것만 따져 묻는 거야. 그래서 2번 질문 틀렸다고요. 위탁자가 등기 명의는 아닙니다. 신탁이 있게 되면 어떻다고요? 등기 명의인이 수탁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약간 애매해 보이긴 하는데 아니야. 본질은 뭐야? 신탁에 있어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래서 2번을 틀리게 뽑았고요. 그 다음에
3번 처분 신탁, 처분 방법이나 절차가 까다로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업무, 처분 완료 시까지 관리 업무를 신탁회사가 수행하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관리 신탁이 한 경우 법률상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신탁회사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에서 자, 결과적으로 이제 2번, 4번 같은 맥락인데요. 자, 소유권 자체는 누구한테? 바로 수탁자에게 이전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게 신탁이다라고 봅니다. 5번 분양 신탁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자, 소유권 자체는 자, 명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신탁회사한테 넘어가고요. 그리고 신탁회사가 분양을 해서 그 이익을 위탁자 등에게 배분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양 신탁. 여기 빠져 있는 게 담보 신탁 빠져 있죠. 담보 신탁도 일단은 소유권 자체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수탁자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신 이제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수익 증서 등을 발부해 주는 방식. 그래서 위탁자는 이 수익 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담보 신탁. 그래서 신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무조건 소유권의 등기 명의가 누구한테? 수탁자에게 이전되게 된다라는 개념이 선입관이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탁 얘기할 때는 모든 얘기 핵심이 등기 명의가 소유 명의가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출제의 쟁점을 삼게 된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을 해놓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은에서 자, 요 문제는 이제 뭐가 될지 모르지만 BTL, BTO 요건 거의 100% 지금 주기상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갔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BTOL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요걸 BTL 방식이라 부른다. 그 다음에 이제 BTO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대부분이 BTL과 BTO를 비교하는 방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시설의 준공과 함께 준공 B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이 정부 등에 귀속이 된다. T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권에서 BTO에서 답은 1번, 2번 이렇게 그냥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BTL하고 BTO 아주 징글징글하게 구성을 하고 있는 파트가 되겠고요. 나머지 이슈들은 그냥 이 순서 Build, Operate, Transfer 하면 준공이라고 하는 거, 운영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귀속 또는 소유권의 이전 이런 식의 표현들 순서대로 나와 있나, 나와 있지 않나 요것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것의 의미, 이게 어디에서 이게 쓰인다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시험과는 아무런 쟁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론 파트에서 이제 계산 문제 중에 하나가 입지계수 전체분의 일부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그냥 기억하는 게 뭐라고요? 숫자를 봐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전체분의 일부라는 거. 이게 머릿속에 암기가 돼 있어요. 작년인가 문제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는데 무조건 전체분의 일부. 그래서 자, 지금 보니까 X산업의 입지계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A도시, B도시, C도시, D도시의 X산업의 입지계수. 이게 좀 쉬웠던 문제 형태고 작년에 나왔던 문제는 X산업과 Y산업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해서 공식을 떠올려야 돼. 맨날 똑같은 문제를 몇십 번을 풀어도 또 틀려. 이유는 공식 안 외워서 그래요. 전체분의 일부라고 해서 X산업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식이 이런 식이 되는 거야.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A도시의 X산업의 고용자 수 이런 식의 개념이 입지계수라는 공식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X산업이라는 것만 주어져 있게 되면 먼저 전국의 전체 고용자 수분의 전국의 X산업의 고용자 수를 먼저 계산을 해 보시자. 그래서 자, 6250분의 6250분의 3350 이걸 먼저 계산을 해 놔야 된다. 이 값만 계산을 이걸 우리가 미리 시험 공부를 통해서 준비하는 이유는 누구나 다 전체분의 일부, 전체분의 일부, 자, 요건 금방 따라잡아. 그냥 들었다. 다 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들어. 실제 계산을 하면 못해. 그래서 이유는 뭐냐면 요거 먼저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1분 안에 푸는 거지. 착실하다고 할까봐 A도시의 전체 고용자 수 1000분의 400분의 요렇게 했다면 시간상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걸 먼저 계산해 주셔야 돼. 6250분의 3350. 그럼 얼마 나오죠?
0.536이란 값이 나온다고 치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간단하잖아. 400 나누기 1000 나누기 0.536. 그 다음에 1200 나누기 2000 나누기 0.536. 650 나누기 1150 나누기 0.536. 1100 나누기 2100 나누기 0.536 하게 되면 답 몇 번이죠? 이게 근데? BC에서 답 3번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지계수 따지는 문제가 작년에 좀 난이도가 있게 구성이 됐는데 이런 것도 무조건 줄줄 푸셔야 돼. 줄줄 절대.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제일 문제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쳐다보고 있는 순간 이미 15초, 20초 걸려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마음이 급해져 갖고 다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여튼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계속 단순하게 접근해 가는 게 필요하다 해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다음 문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